네. 안녕하세요. 예, 처음 본 사람 같죠? 예. 저는 이름은 곽상빈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랑 이제 정확히 13회 정도를 강의를 맡은 이제 공인회계사입니다. 일단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회계학에 대해서 지금 막연히 이제 되게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고민도 많으실 것이고. 근데 제가 첫 해 시험이라서 감히 단언컨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지금 기본서로 김영덕 강사님 것을 미리 좀 훑어보셨다면 그 뒤에 있는 객관식 문제나 아니면 그 강사님의 객관식 책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정도 난이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회계사 시험이에요. 우리 시험에서는 제가 지금 드린 이 프린트에 있는 문제 정도의 난이도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프린트에 있는 문제들도 난이도가 어려운 것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같이 풀어볼 것이고요. 그리고 회계는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들으세요. 편하게. 첫 시간이니까. 죄송해요. 제가 이게 크리스마스 때 개강을 하는 게 이게 잘못인데,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다 너무 지금 인상을 쓰고 계셔서 다음부터 좀 고려를 해드릴게요. 이 재무회계는 70%가 나오고 원가관리회계는 30%가 나오는 게 관행입니다. 다른 모든 시험이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재무회계의 70% 다 먹을 수 있는가? 제가 지금 드린 프린트만 보시면 아마 여기서 거의 한 90% 정도는 커버는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논리를 갖고서요, 아이디어를 짜낸 문제들이 있어요. 요즘에 사례형 문제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선 기본서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범위는 커버했지만 요약한 걸 외우시되 기본서에 있는 논리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는. 오케이. 그런 거는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재무회계 70%는 일단 중점적으로 가시고 이 원가관리회계 이게 이제 쉽다고 알려져 있어요. 왜? 계산 문제 위주로 나오고요. 답이 딱딱 떨어집니다. 여긴 애매모호한 게 많아요. 예를 들어보죠. 여기서는 뭐 추정한다 막 이런 거 나오고요. 무슨 기업들이 주는데 의제 의무가 뭔지 또는 법적 의무가 뭔지 또는 인식기준 중에 어떤 부분이 빠졌는지 들어갔는지 이런 걸 살짝 건드려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말이 헷갈려요. 그리고 이거는 말이 헷갈릴 염려는 없습니다. 다만 처음에 여러분들 숙달되는데 익숙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9회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가 뭔지는 아시죠? 제가 보강을 많이 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이미. 그래서 보강을 한 번 정도는 할 것이고. 그리고 원가관리회계는 4회입니다. 4회고 거기에 보강이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교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썼는데 프린트로 진행하고요. 그리고 재무회계는 제가 수업 방식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문제만 풀어줄까? 아니면은 이론 요약 위주로 갈까? 근데 여러 사람들이 이제 피드백을 줬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문조사도 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이 재무회계는 일단 내용이 중요하다.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어주되 이론 요약 후에 그걸 확인하는 형식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이 방식으로 진행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는 제 방식 그대로 한 번 더 봐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날 하세요. 복습은. 10시에 끝나잖아요. 그날 하세요. 오케이. 그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원가관리회계는요. 문제풀이 먼저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했는가? 여러분들 기본 강의 들으시라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기본 강의가 없이 들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최소한 강의 없이라도 예제라도 한 몇 번 더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문제들을 체크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 듣기 전에 예제는 한 번 정도는 훑어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시간을 많이 쓰는 건 여러분들에게도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 이론은 복습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쉬워요,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복습도 금방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은 대충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지금 이제 1월이잖아요. 좀만 있으면. 즉 크리스마스 지나고 1월 13일이었나? 그때쯤에 제 강의는 완전 마감이 됩니다. 10일, 12 그때가 주말이니까 그때까진 질문을 받아드릴 거예요. 그 이후에는 제가 밖에 나가서 출장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볼 수 있는, 저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1월 11일까지라고 볼 수 있고요. Everybody. 네. 좀 나눠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오신 분들은 다 합격할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월 25일이에요, 개강이. 그래서 저는 메리 크리스머스? 이거잖아요, 크리스머스. 지금 저희 사무실에 사람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 영업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차피 먹고 살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좀 치열하게 해서 전문적인 능력을 좀 더 배양하는 기회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바로 수업은 들어갈게요. 잡소리 별로 안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으니까 수업을 바로 들어갑시다. 일단 제 교재 한번 펴보세요. 일단 첫째 장 좀 한번 보시고, 그리고 목차 보시면은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거 다 섞어놨어요, 3권을. 못 받으신 분 있죠? 상상하세요, 그냥. 목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차가 1장부터 몇 장까지 있냐면요. 우선 재무회계는 23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건 이론과 문제 형식이니까 이렇게 제본 떠서 외우시면 돼요, 갖고 다니면서. 문제도 싸그리 다 자주 보세요. 한 문제 5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문제를.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그리고 넘겨보세요. 원가관리회계 파트 2라는 거 보이시나요? 원가관리회계. 원가관리회계는 이론 없습니다. 문제만 넣고요. 해설만 달려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셔야 될 거예요. 이 부분은 강의 때 제가 이론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넘기세요. 그러면 파트 1 재무회계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초적인 지식부터 좀 물어보겠습니다. 재무회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지식이에요. 자, 우선 재무회계를 아시려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재무제표가 무엇인가를 아셔야 되고, 그거는 챕터 2번째 챕터입니다. 오늘 나갈 거예요. 그럼 재무제표의 종류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 재무제표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떠들어 보세요. 재무제표의 종류는 몇 가지? 모르셔도 돼요. 일단 하나씩 불러봅니다. 재무상태표 아시겠죠? 포괄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현금 흐름표가 있습니다. 또 자본 변동표가 있어요.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라는 거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오답으로 많이 나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따가 다 필기로 제가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찝으셔야 돼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따로 명시되어 있는 재무제표가 아닙니다. 주석기재사항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주석. 그게 재무제표입니다. 그리고 뭐 직전 기간 어쩌고저쩌고 소급해서 뭐 변경했을 경우에 새로 작성한 재무제표, 비교표시 재무제표, 그것도 포함이 돼 있고요. 이따가 확인하시면 딱 6가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부터는 암기가 들어가야 돼요. 죄송하지만 암기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고득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나아가야 될 건, 그럼 재무제표가 뭔지는 이따가 배울 것이고, 그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어떠한 원칙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어떠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원칙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기준서가 있고요. 기준서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런 절차를 꼭 지켜주세요 라고 규정해 놓은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기준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K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합니다. KIFRS라고 해요. 일단 기초공사 하는 거예요, 지금은. 2번째. 그러면 기준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의 지침이죠. 그렇지만 이거보다 좀 더 포괄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포괄적인 기준이 뭘까요? K갭? 땡. 자, 2차 시험 때 80점 넘긴 거 맞아요? 자, K갭이 아닙니다. 자,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2차 시험 다시 보고 오신 분들은 지금 다시 하셔야 돼요. 사실 1차 시험. 왜냐하면 이렇게 원칙을 잡고 가야 말 문제가 풀립니다. 자, 기준서
를 포괄하는 기준은 개념체계입니다. 그래서 1장 보세요. 1장 위에 제목 보세요. 회계 이론과 뭐라고 써 있어요? 개념체계라는 게 써 있습니다. 개념체계가 있습니다. 개념체계는요, 결국에 기준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준이 되고요. 이거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이거 작성하는 데도 영향을 주는 포괄적인 지침입니다. 옆에다 써두세요. 포괄적인 지침이다. 그래서요, 만약에 우리가 한국채택국제회 제 말을 떠들면은요, 이걸 꼭 새겨 들으셔야 돼요. 제가 그냥 툭툭 던지는 말이 기출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들으셔야 됩니다. 자, 개념체계는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서에 없는 경우에 보완적인 지침사항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케이, 뭐라고요? 이게 없으면 이거 따라야 된다고요. 오케이? 이거는 언제 어디서나 회계를 하는 사람이면 따라야 되는 일종의 지침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개념체계의 개념체가 뭔지 알았으니까 구성 요소나 아니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정의들 외우셔야겠죠. 자,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1장 개념체계 들어가는 거예요. 회계 이론은 이따가 떠들 거예요. 그래서 개념체계가 들어갑니다. 그럼 개념체계는 여기 1페이지 봐주세요. 첫 번째 페이지. 개념체계와 뭐라고 써 있어요? 재무제표라고 써 있습니다. 자, 보세요. 1번에 계속기업의 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기업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기업. 일단 그거를 체크하셔야 돼요. 계속기업의 가정은요. 계속기업의 가정은 자, 거기에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개념체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일한의 동그라미 치세요. 그런 게 나와요. 유일한 하나밖에 없어요. 기본 가정입니다. 기본 가정. 자, 가정은 뭐예요? 다른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베이스가 돼야 된다고요. 이거 없이는 다른 회계 처리 의미 없다. 기본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일한 기본 가정이다. 그럼 계속 기업의 가정이 왜 의미를 가지나? 거기에 밑에 한번 보세요. 방가로 2번입니다.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임 했을 때 예상 가능한 기간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리고요. 예상 가능 기간인데 이렇게 해놓으세요. 이거 영구 X. 영구 띠리리리띠리 없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예상 가능 기간 동안만 존속하면 되지 이 영원히 존속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기업은. 영구히 존속하는 기업 봤어요? 애플? 삼성? 아닙니다. 얘네들도 10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예상 가능 기간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그 밑에 봅니다. 꼬표가 중요해요. 이건 기출돼 있던 문장들입니다. 기업이 영구히 존속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아님. 그게 제가 아까 강조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산을 역사적 원가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 제공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에 밑에 감가상각 등 상각을 하는 근거 그거랑 묶어두세요. 별표 치세요. 자, 역사적 원가와 역사적 원가, 사적 원가, 그리고 감가상각의 근거잖아요. 감가상각의 근거. 잘 보세요. 자, 이 왜 그런지를 아셔야 돼요. 그냥 외우시려고요, 이거? 소용없습니다. 교수님들은요, 이런 거 논리를 파고드세요. 잘 보세요. 역사적 원가와 감가상각이 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역사적 원가가 뭔가요? 기억이 안 나요. 자, 역사적 원가는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출한 금액으로 장부에 기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과거에 지출한 금액으로 장부에 기재하는 거라고요. 그리고요, 감가상각은 뭡니까? 그 지출한 금액으로 기재했던 장부 금액을 깎아 내려가는 과정이에요. 뭐라고요? 금액을 계속 비용 처리하는 과정이라고요. 자산이 비용 처리되잖아요, 결국에. 오케이. 그렇다면 얘네들은요, 계속 기업의 가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CF, 만약에 계속 기업이 아니라면, 그리고 계속 기업이 아니라는 말은 여러분들 옆에 적어 놓으세요. 청산 기업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존속하지 않는 기업은 청산 기업이에요. 저도 얼마 전에 인감도장 갖고 청산인 될 뻔했습니다. 근데요, 보증수라고 하는 것 같아서 안 했어요. 자, 청산 기업이라고 써 놓으세요. 청산 기업.
그러면 계속 기업이 아니면 청산 기업이다. 그러면 청산 기업이면은 역사적 원가가 아니고 감가상각하면 안 되고요. 당장 팔아야 되죠. 시장에서 결정된 가치로 평가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공정가치입니다. 네, 좋아요. 잘 따라오셨어요. 공정가치로 평가하셔야 돼요. 아이고, 공정가치로 평가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요, 역사적 원가와 감가상각의 근거가 되기 위해선 뭐가 있어야 돼요? 계속기업의 가정이 있어야겠죠? 아니면 공정가치 평가. 당장 팔아라. 근데요, 이거 제가 공정가치라고 해놨지만 나중에 매각 예정 사용 안 할 거죠?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이나 그런 것들은 순공정가치로 평가한다라고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냥 공정가치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자, 넘어갑시다. 가로 2번 보세요. 가로 2번.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거기에 별표. 매년 나옵니다. 매년 나와요. 매년. 한 문제 가져가시는 거예요. 요거 외우시면. 자, 봅시다. 아이, 한 문제 벌었다, 진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요. 자,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거기에 써놓으세요.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 지켜져야 할 특성들 이렇게 써놓으세요. 재무정보가 뭐라고요? 유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미를 갖기 위해서 아무 숫자나 적어놓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게 해서 갖춰야 할 특성들이고요. 그 밑에 봅시다. 자, 제가 이렇게 필기를 해드릴게요. 자, 가장 우리 인생에서 근본적인 질적 특성이 뭘까요? 자, 거기 근본적 질적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할게요. 질적 특성은요. 특성은 우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근본적 질적 특성이 있어요. 근본적 질적 특성이 있고요. 질적 특성. 그리고 보강적 질적 특성이 있습니다. 보강적 질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회계기준원, 회계연수원의 시험으로도 나왔어요. 회계사들 실무 연수 봤거든요. 거기서도 냈으니까 이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자, 이거 외워봅시다. 질적 특성은 근본적 질적 특성과 보강적으로 나눈다. 그러면 근본적 질적 특성은 무엇일까부터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근본적인 가치를 갖는 게 뭘까요? 우리 입장에서. 뭘 것 같아요? 더 골 못 보셨어요? 더 골. 목표입니다. 목표요. 근본적 질적 특성이 뭐라고요? 목표라고요. 목표. 아니, 인생에서 근본적으로 목표가 있어야지. 맞죠? 죽기 전까지. 목적 적합성, 표현의 충실성입니다. 뭐라고요? 근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목이 뭐예요? 목적 적합성. 그리고 표가 뭐예요? 표현의 충실성. 충실한 표현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게. 근데 그냥 이렇게 외우십시오. 표현이 충실해야지. 의 충실성. 자,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게 근본적인 질적 특성이다. 외워두세요. 근본적 질적 특성 뭐라고요? 목표, 목적 적합성, 표현의 충실성. 자, 한 문제 버시는 겁니다, 이거. 그럼 보강적은 뭔가? 이제 이거는 근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가치고요. 보강적 질적 특성은 더 베러입니다. 여기 있는 특성들이 많이 지켜질수록 좋다. 그런 거예요. 오케이? 보강적이 뭐예요? 서포트 해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건 이렇게 가봅시다. 자, 여러분 가수 중에 이적 알아요? 이적? 미안해요. 콘서트 가야 되는데 이적 콘서트. 맞죠? 지금 여기 12월 25일 날 와가지고. 자, 보강적 질적 특성 불러드립니다. 비검이적입니다. 비검적이라고 외우셔도 돼요. 오케이? 비검이적이고요. 그리고 비교 가능성. 비교가 가능해야 된다. 비교 가능성. 검증이 가능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검증 가능성. 그리고 이해가 가능해야 돼요. 오케이? 이해, 이거 기출됐습니다. 이해 가능성. CPA의 가능성. 그리고 적시성입니다. 좋아요. 자, 그럼 외워보죠. 이거 갖고도 한 문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중 보강적 질적 특성이 아닌 것은 하고서 원초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 사지선다 만들기 편하겠죠? 여기에 적시성 빼고 중요성 넣어서 기출된 바가 있습니다. 관세사 2012년이었을 거예요. 자, 한 1000문제 정도를 미리 풀어봤어요. 여러분들 이거 교재 작업할 때.
그러면 이거 갖고도 낼 수 있다는 거 확인하셨고 이제 들어갑니다. 근본적 질적 특성의 목적적 합성부터 봅니다. 교재 봐주세요. 교재. 목적적 합성 찾으셨을 거예요. 첫 번째 페이지에. 자, 이렇게 외우십니다. 목적적 합성은 세 가지로 나눠진다. 예, 확, 중입니다. 예, 확, 중. 이거 앞글자 따서 좀 외워주세요. 예, 확, 중이라고요. 예, 확, 중. 그러면 얘가 뭐예요? 예. 목적적 합하기 위해서는요, 예측 가치를 가져야 돼요. 예측 가치. 예측 가치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이게 당장 이 정보가 뭔가 의미가 있으려면 당장의 의미를 가지려면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그 정보를 보고. 주가 정보를 보고 미래의 주가가 예측이 돼야지 의미가 있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확인 가치입니다. 확인 가치예요. 확인 가치. 확인 가치는 옛날엔 피드백 가치라고도 나왔습니다. 지금 내가 의사결정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걸 먹을까? 이걸 먹을까? 내가 이거를 먹었을 때 이것이 올바른지 틀렸는지를 확인해주는 피드백이 올 수 있는 가치예요. 이따 좀 더 정확히 한번 따져봅시다. 문제 나온 걸로. 확인 가치입니다. 예측 가치, 확인 가치 중요성입니다. 중요성이요. 중요성. 이렇게 나오면 덥죠. 자, 예측 가치, 확인 가치, 중요성. 자, 그러면 다시 들어갑니다.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표가 있어야 된다. 목적적 합성, 표현의 충실성. 그러면은 목적적 합성은 뭐 있어요? 예, 확, 중이다. 예측 가치, 확인 가치, 중요성. 자, 이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계속. 그리고 표현의 충실성 갑니다. 그 밑에 있어요. 일단 카테고리부터 잡으세요. 표현의 충실성. 자, 완중오라고 써놓으세요. 완전성, 중립성, 그리고 오류가 없음. 자, 이거 번역한 거예요. 국제회계 기준을 한국에서. 완전성이 있고요. 중립성이 있고요. 오류 없음이 있습니다. 자, 요 정도는 카테고리를 잡고 갑시다. 이제 거기 있는 박스 보면서 같이 따라와 볼게요. 자, 예측 가치는 미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의 투입 요소로 사용됨. 그것보다 밑에 꽃표가 중요합니다. 꽃표에 별표 치세요. 정보가 반드시 예측의 형태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님. 기출됐습니다. 자, 정보가 반드시 예측의 형태를 갖춰야 예측 가치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미래 주가가 이거일 것입니다 라고 예측할 필요가 없어요. 과거 주가들 데이터 추세 분석, 추세만 볼 수 있게 보여주면 미래를 알아서 예측하겠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맞죠? 그래서 여기에 그 부분을 체크해 두세요. 그리고 확인 가치 봅니다. 확인 가치. 피드백을 제공하는 거고요. 자, 피드백 가치라고도 하는데 의사결정을 거기에 써두세요. 옆에. 의사결정을 변경시킬 수 있는 가치라고 써놓으세요. 피드백을 주면요. 의사결정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의사결정의 영향, 변경시킬 수 있는 가치. 오케이. 그렇게도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성입니다.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중요한 것임. 결국에는요, 금액으로 중요성을 따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 감사할 때. 근데 밑에 꼽혀 보세요. 기업의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 합성으로 미리 정할 수 없음. 자, 미리 어떤 금액은 중요하고 어떤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미리 정할 수 없음. 거기다 밑줄 치세요. 미리 정할 수 없음.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문장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떠올리셔야 돼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철에서. 그러면 충실한 표현 갑니다. 완전한 서술. 자, 완전한 서술이 거기에 밑줄 그세요.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 근데 거기에 필요한 기술과 설명을 포함. 주석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설명이 있어야 돼. 설명을 포함. 그리고요, 중립적 서술은 편의가 없는 것 정도만 밑줄 치시면 됩니다. 편의가 없는 거.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이 정도는. 그리고 오류가 없는 것은 절차상 또는 위에 정보에 오류가 없음. 오류가 없음. 그냥 그 정도만 밑줄 치세요. 여기선 중요한 포인트는 없습니다. 자,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다 하셨고요. 자, 지금부터 요거를 좀 외워주세요. 앞으로는. 오케이? 그리고요, 이따 문제 풀면서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비검적이가 뭐라고요? 근본적 질적 특성이죠? 아닙니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이해 가능성, 적시성은 근본적 질적 특성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외워주시고 비교 가능성부터 갑니다. 비교 가능성 옆에다가 써주세요. 기간 간 비교 가능성도 있고요. 비교 and 기업 간 비교도 있습니다. 기업 간 비교도 있습니다. 기간 간 비교 가능성과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있고요.
이 기간 간 비교 가능성은 일관성이겠죠. 과거 작년에 했던 회계 처리와 올해 회계 처리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케이? 기업 간 비교는 뭡니까? 기업 간에 같은 회계 처리하면 좀 더 비교 가능성이 높죠. 그 정도만 이해해 주세요. 말문장 나오면 이따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넘어갑니다. 검증 가능성입니다. 검증 가능성. 뒷장 넘어가세요. 검증 가능성. 자,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충실한 표현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의 의미. 자, 이거 외우시려고요?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합리적인 사람이 봤을 때 의견이 일치. 그 정도로만 체크하세요. 뭐라고요? 합리적인 전문가들이 모였을 때 의견이 일치. 그게 검증 가능성이라고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적시성이에요. 적시성. 제때 이용 가능. 그것밖에 없어요. 적시성 뭐라고요? 제때 이용 가능. 쉽죠? 근데 이해 가능성이 문제에 나왔습니다. 뒤통수를 쳤어요. 자, 이용자가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쉽네요, 선생님. 막 이래요. 근데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해 가능성은요. 이용자라고 돼 있죠? 이용자 밑에다가 써놓으세요. 이용자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써놓으세요. 그게 나왔어요. 합리적인 뭐라고요? 합리적인 판단력과 능력까지 있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에 이해 가능성은 능력 없는 사람들을 위해선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가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능력도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 가능성. 자,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 이따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문제는. 자, 이거 질적 특성, 근본적, 보강적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원가 제약은요, 쉽습니다. 잘 보세요. 효익과 원가가 붙으면요, 여러분들, 효익이 커야 돼요? 원가가 커야 돼요? 내가 효익이 더 커야 되는데요. 기준서 만들 때 개념 체계가 영향 미친다고 했죠? 그때 이게 이제 감시의 눈을 불알입니다. 좀 원초적인 말을 쓸 때가 있어요. 불알입니다. 자, 효익이 원가보다 작으면요, 이 기준서 중에 그런 기준서는 삭제해야 돼요. 질적 특성을 위배했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한번 봅시다. 효익이 원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잡손실을요, 기가 막히게 측정해내는 기준서를 개발해냈어요. 내가 막 잡손실 10원까지 막 추적할 수 있는 기준서를 만들었다고요.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만드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의미가 없다. 그런 걸 걸러주는 일종의, 여기 써 있어요. 포괄적인 제약 요건이다. 그 정도만 밑줄 치세요. 제약 조건이다. 자, 여러분들 옵티마이제이션 했잖아요. 여기 계리사분들이잖아요. 오케이? 뭐 옵티마이제이션 하면 맥스하고 뭐 함수 세우죠. 함수 세우고 그때 ST, 제약 조건. 결국에 함수를 도와주는 일종의 제약 요건입니다. 오케이? 그 정도로만 체크할게요. 자, 넘어갑니다. 가로 3번.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과 측정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아는 얘기 떠들 거예요. 다 아는 얘기.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갑시다. 요소 및 측정. 자, 재무제표의 요소는요, 일단 재무상태표부터 들어갈게요. 재무제표는 요소가 있는데, 일단 재무상태표, 밸런스 시트라고 할게요.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재무상태표의 요소 몇 개 있어요? 자산, 부채, 자본. 맞죠? 3개죠. 자, 자산, 부채, 자본이 있습니다. 자, 복습이에요. 자, 자산의 정의 여러분들 떠들 수 있어야 됩니다. 교수님들은요, 잘 보세요. 어떤 사례를 주고요. 이게 자산의 정의에 부합하는가라고 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하나씩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어요? 과거 사건의 결과로. 과거 사건 결과. 과거 사건이 있어야 돼요. 내가 상상 속에서 막 물건을 샀어요. 어제 꿈에 제가 복권 샀어요. 자산일까요? 사건이 없었잖아요. 맞죠? 상상했어요. 그런 거 안 돼요. 추정하고 맘대로. 이 B번 뭐라고 써 있어요? 기업이 통제, 위에다 컨트롤 써놓으세요. 통제가 있어야 돼요. 자산 요건에. 세 번째, 자산의 정의 중에 마지막 뭐라고 써 있어요? 미래 경제적 효익이죠. 효익 써놓으세요. 효익의 유입입니다. 결국에 자산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인플로우의 컨셉이에요. 유입의 컨셉이에요. 내가 나중에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들어올 걸로 예상돼. 그러면 자산이에요. 근데 통제도 하고 있어, 기업에서. 그리고 과거 사건이 있으면 자산의 정의를 만족시킵니다. 이따가 예를 몇 개 알려드릴게요. 부채 들어갑니다. 과거 사건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것도. 과거 사건이 있어야 되고요. B번,
과거 사건,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봐주세요. 그게 뭐에 동그라미 쳐야 될까요? 유출에다가 동그라미 쳐야 돼요. 유출. 자, 아웃플로우의 컨셉입니다. 이제 유출될 것으로 기대돼요. 그리고 뭐라고 써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현재 의무, 현재 의무. 현재 의무에다가는 별표 치세요. 현재 의무. 자, 부채 인식 요건 뭐라고요? 과거에 일단 내가 빚을 졌어요. 오케이? 사건이 있었어요. 친구랑 계약서 썼다고요. 그 다음에 그게 나중에 우리가 돈 갚아서 변제라는 행위로 유출될 거죠. 언젠간. 그리고 현재 의무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한번 제가 말 문제 떠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자, 부채 인식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어야만 한다. OX. X 왜요? 왜? 현재 의무가 아니에요? 근데 만 때문에 틀렸죠? 현재 의무는 이거 적어 놓으세요. 법적인 의무뿐만 아니라 법적 의무만 있는 것처럼 말했잖아요. 의제 의무도 있습니다. 의제 의무도 있습니다. 나중에 충당부채 쪽에서 자세히 다룰 거예요.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의제 의무. 그러면 이것도 적어 놓으세요. 의제 의무는요, 법률상 구속이 없어도 두 가지 요건만 만족시키면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 두 가지 요건 뭘까요? 기억해야지. 뭘까요? 죄송해요. 자, 앞에 분들. 의제 의무는요, 우선 기업이 공표해야 돼요. 공표.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나 내년에 AS 해줄게요 라고 공표해야 됩니다. 오케이? 첫 번째 공표가 있어야 되고요. 공표.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이요, 이 공표를 믿어야 돼요. 정당한 기대라고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정당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면 의제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S 충당부채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하자보수 충당부채. 그러면 그게 성립하려면요, 의제 의무를 만족시켜야 되고요. 그러면 현재 내가 AS를 무상으로 몇 년간 해왔어요. 그리고 그게 공표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 사람들은 그걸 정당하게 기대해요. 매년 해왔으니까 올해도 하겠지. 그러면 의제 의무가 있고 기업은 부채로 인식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좋아요. 자본, 이거 가장 중요한 컨셉입니다. 자본은요, 뭐라고요? 자산 빼기 부채인 잔여 지분이다. 그래서요, 이거 잔여 지분이에요. 잔여 지분이다. 뭐라고요? 자산 빼기 부채다. 자, 결국 이걸로 정의되는 떨거지예요. 자, 자산과 부채가 변동하면 자본은 필연적으로 변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것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재무 상태표 쪽 봤죠? 포괄 손익계산서 한번 볼게요. 포괄 손익계산서. 포괄 손익계산서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수익과 비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뭐가 있다고요? 수익과 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말 문제로 섞이면 어려워요. 생각보다. 쉽네요. 아니, 이거 진짜 한번 풀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자, 수익. 첫 번째 체크해 봅니다.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에 따라 결국에 자산이 증가하고, 여기 위쪽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하면 필연적으로 자본은 증가합니다. 왜요?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하면 잔여 지분 증가하잖아요. 오케이? 그런 걸 통해서 B번 보세요. 특정 회계 기간 동안, 자, 회계 기간이란 거 보통 1년이죠? 오케이. 회계 기간 동안 뭐라고 써 있어요? 경제적 효익의 증가. 자, 그렇게 써 있죠. 수익은 뭐라고요? 결국에 A, B, C를 만족시키면 정의에 부합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러면 의문이 드셔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자본이 증가하기만 하면 다 수익이겠네요. 맞죠? 자본이 증가하기만 하면 다 수익이겠네요. 아닙니다. 자본주에 대한 거래, 자본 거래는 제외한다라고 거기에 밑에 빈출 문장 있죠? 꼭 표시. 거기에다 체크해 놓으세요. 지분 참여자에 대한 출연과 지분 참여자에 대한 분배, 배당이죠? 자본 거래는 제외라고 써놓으세요. 그래서 옆에다가 자본 거래는 제외. 근데요, 웃긴 거는요, 여기에 A, B, C 요것만 만족시키면요, 어쨌든 수익의 정의에는 부합한 거예요. 오케이? 근데 수익으로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밑에 자본 거래는 제외하고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정의에는 부합해요. 자본이 증가하면.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해하실 거고. 비용은 반대입니다.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고 거기에 특정 회계 기간 동안 효익의 감소. 자, 넘어갈게요. 이건 이따 문제 풀어봅니다. 자, 인식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 재무제표 요소에 정의가 이렇게 돼 있고요. 정의는 이제 이렇게 정의 내렸으니까 어떤 추가적인 기준만 있으면 재무상태표에다가 또는 포괄손익계산서에다 금액을 입력할 수 있다. 분계 끊을 수 있는 기초예요. 오케이? 분계 끊을 수 있는 기초고 추가적인 인식 기준이란 걸 만족시켜야 분계 끊을 수 있어요. 이건 그냥 기본이고요. 추가적인 인식 기준이란 걸 만족시켜야 뭐라고요? 인식할 수 있다고요. 인식이 분계 끊는 거잖아요. 우리 재무상태표에다가 꽂아 넣는 거잖아요. 인식기준 가봅니다. 밑에 바로 인식기준. 거기에 요소의 정의 위에 있죠? 지금 방금 요소의 정의 떠들어드렸잖아요. 요소의 정의를 만족하면서 높다 측정에 동그라미 치세요. 높다 측정. 이것만 만족시키면 됩니다. 정의에 부합하면서 유입 가능성이 높다예요.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매우 높다 X. 옛날 기준서에는 매우 높다라고 돼 있었어요. 매우 높다. 아니에요. 높다. 쉽죠? 용환 씨, 그러면 높다는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75%? 50%입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높다의 기준은요, 절반 이상만 초과하면 돼요. 높다. 오케이, 50%예요.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하다. 이거는 항상 붙어요. 오케이, 두 가지만 추가로 만족시키면 뭐라고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에 넣는다. 자, 자본 유지 개념 별표 치세요. 올해 또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또 나올 것 같아요. 자본 유지 개념. 자본 유지 개념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일단 문제 좀 풀고서 갑시다. 문제 좀 풀고. 뒷장 한번 넘겨보세요. 회계 이론 연습 문제라고 돼 있죠? 회계 이론 연습 문제. 이쪽 부분이 쏠쏠하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 교수님들 있잖아요. 좀 미안한데. 카메라, 뭐 편집하지 맙시다. 나이 드신 교수님들은 이쪽 부분 되게 좋아하세요. 생각보다. 그래서 매년 한 문제씩 나왔었어요. 90년대부터.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기준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이제 회계 이론입니다. 회계 이론은 여기 받아 적으세요. 지금부터 필기할 준비하시고 회계 이론 중에 중요한 부분 하나 다룰 거예요. 자, 요건 필기할 준비하세요. 교과서에도 없습니다. 그 김영덕 강사님 책에도 없어요, 이건. 자, 적어드릴게요. 회계 이론 중에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지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지분이에요, 지분. 나이 드신 분들 자본을 지분이라고 부르시죠? 맞죠? 지분 이론이 있습니다. 지분 이론이 뭐냐면요. 회계 이론 중에 어떤 걸 자본으로 볼까라고 하는 컨셉이에요. 뭐라고요? 지분 이론은 우리가 재무상태표 있잖아요. 여기서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이 있으면 어떤 것을 기업의 자본이라고 볼까? 그걸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본은 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회계 기준서 입장에선 주주에 대한 지분, 출연액. 맞죠? 주주가 낸 돈, 그게 자본일 거 아니에요? 맞죠? 주주목. 그래서 지분 이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자본주 이론에 가깝습니다. 두 가지 있으니까 필기하세요. 자본주 이론이 있고요. 자본주 이론. 그리고 뭐가 있냐면 기업 실체 이론이 있습니다. 실체 이론이 있고요. 자, 두 가지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자본주 이론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옆에다 써놓으세요. 주주만이 기업의 주인이다. 기업의 주인이다. 네, 맨날 얘기하잖아요. 기업의 주인은 고객입니다 해서 옛날에 퀴즈쇼에서 떨어졌어요. 주주가 주인이에요. 일반적으로. 오케이?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이론이 뭐라고요? 자본주 이론입니다. 그럼 반대로 기업 실체 이론은요. 모두가 기업의 주인이다. 사회적 책임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정부도 주인이고 채권자도 주인이고. 자, 이제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조금만 떠들고 요거 설명합니다. 이해관계자. 이건 원가회계 가서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기업의 이해관계자는요. 기업이 있으면 기업한테 우선 돈 대주는 부채 쪽에 돈 대주는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채권자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첫 번째 이해 당사자고요. 얘네들은 기업에서 부채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기업에 자본을 대는 주주가 있어요. 주주가 있고, 그리고 기업에서 삥을 뜯는 세금을 걷는 정부가 있습니다. 정부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해 당사자 모두가 다 주인이다. 그게 기업 실체 이론이에요. 자, 이따가 어떤 큰 차이가 벌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기업 실체 이론은 모두가 주인이다. 까불지 마라. 이런 거죠. 주주 너만 주인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큰 차이들을 제가 열거해 볼게요. 첫 번째, 그러면 자본주의 이론에 등식이 있어요. 등식. 우선 주주만 강조하는 자본주의 이론은요. 자,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다. 그러니까 자본만을 이렇게 정의 내려요. 이거 써놓으세요.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다로 등식이 성립하는 건 자본주의 이론이에요. 그러면 기업 실체 이론은 뭘까요? 자산을 설명합니다. 기업에 있는 모든 자산이 다 모든 이해관계자의 것이다 라고 설명하니까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뭐 그게 그건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자, 요거 좀 적어 놓으시고 그래야 문제들이 풀립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주만이 기업의 주인이면은요, 자, 이자 비용 또는 법인세 납부나 법인세나 이런 게 비용일까요? 아니면 배당일까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과 법인세는 비용이고요. 주주에게 주는 배당만이 이익의 처분이다라고 써놓으셔야 돼요. 그게 빈출 문장입니다. 주주에 대한 배당만이 배당 온리 이익 처분이다. 자, 이게 많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이 문장이. 주주에 대한 배당만이 이익의 처분 사항이다. 오케이? 이건 비용 처리하시면 안 돼요. 주인이 가져가는 거니까. 우리 예를 들어볼게요. 자, 내가 엄마예요. 아들이에요. 아들한테 주는 돈 비용 처리해요, 엄마들이? 아니잖아요. 자, 뭔가 기여금으로 다 의무적으로 납부하죠. 그래서 이건 효익이라고 보고 비용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주인이에요. 반대네. 내가 우리 엄마한테 주는 돈이 아무튼 자, 주인에 대한 건 비용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요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자, 그러면 여기 기업 실체 이론에서 이자 비용과 그리고 법인세와 그리고 주주에 대한 주주 배당은 모두 다 비용 처리가 아니고 이익의 처분 사항이다. 이익 처분이란 건 다른 말로 배당금 주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이익의 처분 사항이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비용 처리하시면 안 돼요. 다 주인이니까. 그래서 이익 처분 사항이다. 처분이다. 여기까지 필기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 세 번째. 자본주의 이론은요. 포괄 손익계산서가 중요할까요? 재무 상태표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 찍어봐. 예? 맞췄어요. 올해 합격하실 겁니다. 자, 재무 상태표를 중시합니다. 재무 상태표 중시.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것도 갈라서 물어보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재무 상태표를 중시하는 이유는요, 주주들이 자기의 가치 있잖아요. 가치. 밸런스 시트이 있으면 자기들의 가치인 이 에쿼티를 눈을 부라리고 감시하는 이론이 자본주의 이론이기 때문에 이거 밸런스 시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기업 실체 이론은요, 벌어들인 돈이 중요해요. 왜? 얘네들이 눈 부라리고 다 빼먹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자 빼먹어야 되지, 법인세 빼먹어야 되지, 다 빼먹고 기업 이제 이렇게 알몸만 남게 하기 위해서 얘는 뭐를 중요시 여겨요? 포괄 손익계산서를 중시합니다. 기업 실체 이론은 포괄 손익계산서 중시 이렇게 써주세요. 자, 이 이론적인 배경입니다. 두 가지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오케이. 자, 이거는 우리 기본서에서는 안 했지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자, 1번 문제 들어가요. 회계 주체 이론의 하나인 뭐예요? 자본주의 이론에 대한 설명. 자, 회계 이론 중 하나인 무슨 이론? 여기. 자본주의 이론이네요. 기업 실체 이론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나중엔. 자본주의 이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1번 봅니다. 자본주의 이론에서 배당은 뭐예요? 자본주의 이익이 아니다. 이익의 처분이다라고 옆에 쓰셔. 이익이 아니다. 맞죠? 이익의 처분이죠. 오케이. 이익이 아닙니다. 이익의 처분이에요. 이익은 손익계산서에서 이미 나왔고. 맞죠? 자, 어렵습니다. 2번. 자본주의 이론에서는 회계방정식은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다. 맞죠?
여기 자본주의 이론에서 방정식은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다. 이 말 옮긴 거예요. 세 번째, 자본주의 이론에 의하면 지급이자는 비용이죠. 법인세도 비용이죠. 뭐만 이익 처분이에요? 배당만. 오케이. 그리고 4번 볼게요. 그럼 3번이 답이네요. 4번, 자본주의 이론에선 법인세가 비용이다. 쉽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기업 실체 이론 여러분들이 문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숙제. 집에 가서 만드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오케이? 기업 실체 이론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자, 2번 문제입니다. 회계 규제의 이론적 근거가 아닌 것은, 여기 회계 이론이니까 제가 따로 설명 안 해도 문제 다 풀려요. 자, 1번, 회계 정보의 생산 소비에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맞아요. 그냥 이건 받아들이세요.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양이던 음이던. 이건 경제학 내용입니다. 사실 옛날 문제예요. 2번, 재무보고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녀요. 왜? 외부에 공표하니까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다 보잖아요. 공공재입니다. 공공재가 뭔지 알잖아요. 사적재와의 차이가 뭐예요? 내가 이거 돈 주고 누리느냐, 돈 안 주고 누리느냐잖아요. 다 뜻이면 돈 안 내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공공재예요. 3번, 정보의 불균형을 배제하고자 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불균형,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게 회계예요. 왜? 정보 이용자들에게 얘의 내부적인 사정을 다 까발리는 거라고요. 정보 비대칭이 해소됩니다. 4번, 정부 실패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땡, 시장 실패죠. 정부가 이걸 제공하는데 지네들이 지네 실패를 방지하려고 이거 해요? 아니죠. 시장 실패를 시정하기 위해서 회계를 하는 겁니다. 자, 3번. 회계에서 말하는 보수주의의 예가 될 수 없는 것은, 이론 나왔습니다. 무슨 주의? 보수주의. 보수주의 옆에다 써놓으세요. 이건 필기 안 할게요. 그냥 써놓으세요. 이익은 낮게 손실은 크게 보고하는 것이라고 써놓으세요. 뭐라고요? 이익은 적게, 이익은 최대한 적게, 그리고 뭐예요? 손실은 최대한 크게. 이게 보수주의입니다. 결국에는 나쁜 측면만 부각하는 게 보수주의예요. 오케이? 그리고 하나만 더 써놓읍시다. 거기에 불확실하면 모두 비용 처리하는 게 보수주의입니다. 불확실하면 모두 비용 처리한다. 그게 보수주의입니다. 자,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문제 1번, 보수주의가 아닌 거 찾을 거예요.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우발 이익은 낮게 보고해야 되겠네. 인식하지 않고 주석. 오케이. 인식 안 하면 낮게 보고하는 거잖아요. 인식이라는 거 밑에다가 써놓으세요. 재무상태표에다가 공시하지 않음. 이익을 인식하지 않음에다가 재무상태표에다가 포괄손익계산서죠. 미안해요. 공시하지 않음. 그리고 2번, 미래 경제적 효익의 측정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으면 뭐라고요? 비용 처리. 바로 나왔네요. 불확실성이 높으면 비용 처리. 논리입니다. 3번, 차세대 정보통신 기술에 관한 기초연구를 하기 위해 연구비는 비용 처리. 맞죠? 연구비도 불확실해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내가 맨날 공부만 하고 있어. 그거 불확실하죠? 아니에요. 본인은 100% 합격. 자, 연구비가 그런 겁니다. 탐색 그런 거예요. 스터디하는 거. 연구비. 다 비용 처리하셔야 돼요. 오늘도. 자, 여러분들도 사실 미래 경제적 효익입니다. 이게 투자잖아요. 또 투자로 보면 과거 사건의 결과로 통제하고 있죠? 통제,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가 되죠? 상상 속으로. 미안해요. 내가 크리스마스인데 이렇게 노래 불러줄 수도 없고. 자, 우리 힘냅시다. 4번 볼게요. 회계연도의 이익을 줄이기 위해 유형자산 내용연수를 단축. 이거 전형적인 분식회계라고 써놓으세요. 왜 이익을 줄이기 위해 이렇게 목적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뭐에 위반된 거예요? 중립성. 맞죠? 나쁜 놈들이지. 중립성에 위배했잖아요. 그래서 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낮게 일부러 보고하는 건 보수주의가 아니고요. 나쁜 놈들이에요. 그냥. 오케이. 자, 4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4번 문제. 회계정보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잘 볼게요. 이거는 그냥 모르셔도 초등학생도 풀 수 있어요. 자, 1번. 회계정보는 자본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존재하는 역선택의 문제를 완화해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야, 역선택 문제를 완화, 정보 비대칭 해소, 그게 회계입니다. 왜요? 내부 정보를 까발려가지고요. 역선택이 뭐예요? 얘가 좋은 애인 줄 알고 사는 거잖아요. 주식을. 그거 해소해준다고요.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회계를 까발려주면. 2번, 회계정보는 경제 실체 간 자원의 이동에 관한 의사결정에는 직접적인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땡.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자, 오늘 여러분들 오면서 커피 하나 마셨죠? 커피. 이런 거 보셨어요? 이런 거? 커피에 여기 마크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사람이 있네요. 이렇게 공주병 걸렸어요. 여기 왕관도 쓰고 웃고 있고 공주병 걸린 여자 사진이 박혀 있는 거 자주 드시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스벌크. 오케이? 스벌크 써 있잖아요. 벌크. 그러면 스벌크를 이렇게 살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두 컵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도 여자가 이렇게 요즘엔 또 디자인이 여기 물개처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에 9라고 써 있고 하나는 360이라고 써 있어요. 뭘까요? 칼로리입니다. 칼로리예요. 자, 요거는 아메리카노 카라멜 마키아토. 뭐 사실래요? 이거 사겠죠. 맛은 보장 못하고 이거 사겠죠? 죄송해요. 제가 여기 다시는 앞으로 이렇게 휴일을 안 낄게요. 자, 직접적인 경제적인 영향을,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건 이 재무정보들은 모두 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구매에 영향을 미쳤죠. 사실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건 금액 이외에도 많아요. 우리 원가 얘기하면 수량도 있고요. 여러 가지 측정치가 있잖아요. 재무정보는요, 직접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건 초등학생도 풀 수 있어요. 그러면 3번 볼게요. 3번, 4번 묶어가지고요. 정보 비대칭 해소라고 써놓으세요. 그리고 한번 해석해 봅니다. 3번, 회계 정보는 자본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리인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인 도덕적 해이. 자, 이거 나중에 계리 리스크 관리 가시면 이거에 대해서 좀 파고들 거예요. 도덕적 해이, 이거를 줄여준다. 정보 비대칭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우셨을 거예요. 정보 경제학 하셨죠? 도덕적 해이와 무슨 선택? 역선택. 맞죠? 어드버스 실렉션. 그러면 그 두 가지를 해소한다라는 문장 나오면 다 맞는 말이에요. 오케이? 4번 봅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희소한 경제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맞죠? 이건 회계입니다. 다 경제학 내용이랑 똑같아요. 5번 넘어갈게요. 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5번은요. 별표 치세요. 국제회계 기준에 대한 물음입니다. 1번 국제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걸 고르세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회계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맞아요. 뭐 국제적 정합성이 뭐 늘어나고 어쩌고저쩌고 쓸 거예요.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며 차입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좋은 말 써 있으면 다 맞는 말이에요. 이런 걸로 오답은 안 만들어요. 2번 볼게요. 2번.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은 회계 처리에 대해 구체적인 처리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전문가의 판단 중시 거기에 밑줄 치세요. 그리고 국제회계 기준의 성격을 알려드릴게요. IFRS는요. 자, 우선 룰 베이스, 원칙 중심이에요. 룰 베이스로 갑니다. 원칙 중심의 회계 처리입니다. 원칙 중심, 원칙 중심. 그리고요, 원칙 중심 동그라미. 그리고 뭐가 아닐까요? 옛날에는 프린시플 베이스. 미안해요. 내가 영어를 못해서 토익 책 다시 주세요. 저 다시 공부하게. 미안해요. 그냥 영어 쓰지 맙시다. 미안해요. 근데 요즘 보면 토익 400점 나올 거예요. 잘못하면. 자, 원칙 프린시플 베이스죠. 이게 원칙 중심 회계 처리입니다. 원칙 중심이 맞고요. 규칙 일일이 다 정해서 너 이렇게 해라고 안 해요. 그냥 두루뭉술 하잖아요. 이거 보면 다 애매하죠. 안개 속에서 이렇게 헤엄치는 것 같잖아요. 느낌이. 원칙 중심은 맞고 규칙 중심이다. 틀렸습니다. 규칙을 다 정해놓지는 않아요. 옛날에 우리 K갭이라는 게 있었어요. 한국 그냥 기준서, 회계 기준서. 그거는 자, 일반 회계 기준에는 이게 통용됩니다. 일반 회계 기준은 규칙 중심입니다. 오케이. 국제회계 기준은 원칙 중심이에요.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2번 맞았죠? 전문가의 판단을 왜 해요? 규칙이 없으니까 판단을 해야죠. 맞죠? 원칙만 있으니까. 자, 3번. 한국채택 국제기준의 연결 범위에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 감사 대상이 아닌 소규모 회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는데요. 잘 볼게요. 연결이라는 거 좀 간단하게는 아셔야 돼요. 우리 시험엔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겠지. 그래도 연결이라는 건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지분법이랑 연결돼요. 자, 봅시다. 예를 들어 볼게요. A 회사가 있습니다. 내가 A 회사, 애플이에요. 그리고 이 B 회사는 뭐냐면요. 자, 대박물산이에요. 대박물산 회사를 애플이라는 회사가 인수하고 싶어 해요. 왜냐면 그 사장이 비밀을 알고 있거든요. 저 카리브해 가보셨어요? 거기 지도를 들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도를 들고 있어서 얘를 인수하기 위해서 50%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의결권 거의 장악한 거죠.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면 연결해라 라고 연결 준칙에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자회사 모회사라고 하죠. 지배회사 종속회사라고 합니다. 이거를 지배하는 회사, 지배회사, 종속회사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50% 이상을 보유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종속회사가 소규모건 대박물산이건 아니면은 무슨 대한항공이건 상관없어요. 소규모 안 따집니다. 모두 다 연결한다 라고까지만 거기에 체크해 놓으세요. 거기 소규모 이게 낚시예요. 소규모 회사도 포함해야지 연결할 때. 자, 4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2011년부터 모든 주권상장법인이 의무적으로 적용하기 원하는 기업은 조기 적용 가능. 그냥 그 정도예요. 조기 적용 허용. 넘어갑시다. 6번 문제 갑니다. 저 12번 문제까지는 풀 거예요. 쉬기 전에. 6번 문제 갑니다. 주 로이즈는 뭐라고 써 있어요? 정리분계하였다 이랬죠. 정리분계는요.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수정분계라고. 뭔가 잘못됐으니까 수정하겠죠. 결산분계라고도 써놓으세요. 수정결산분계. 자, 볼게요. 로이즈는 2010년도 중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해 얼마를 지급? 자, 보세요. 75만 원을 썼대요. 야, 75만 원 썼어. 쓰면요, 회계 처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회계 원리. 회계 처리 어떻게 해요? 이거 지출했다. 그리고 소모품 사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중에 그냥 이거 비용 처리하고요. 비용. 지출했으니까. 맞죠? 비용 처리하고 현금 나간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비용 처리하고 남은 거 있잖아요. 찌꺼기들, 소모품. 그거 다시 자산으로, 비용 떨고 자산으로 돌려주면 돼요. 죄송해요. 자, 미안합니다. 좀 호응해주세요. 맞죠, 이거? 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지출액은 75만원, 뭐로 갈 수도 있어요? 자산으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소모품이라는 자산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처음에 기중에 비용 처리했다. 그러면 결산분계는요, 나중에 35만원이 자산으로 남아있어요. 라고 격리여직원이 저에게 보고해주면은요, 저는 바로 결산분계를 합니다. 아, 35만원이 남았군요. 감사합니다. 35만원 자산 처리해주고요. 다시 결산 시에 빨간색으로 해요, 저는 항상. 편하니까 35만원. 그리고 다시 비용을 줄입시다. 그러면 덜 썼으니까 비용이 줄어야죠. 35만원. 자, 이렇게 처리하는 게 결산분계 한 가지 종류고요. 두 번째, 소모품으로 75만원 잡았는데요. 35만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35만원 밖에 안 남았다고요? 그러면 얼마를 비용으로 처리했어야 돼요? 40만원은 비용 처리가 되었어야겠네요. 그럼 비용 처리 40만원 하고 35만원만 자산으로 남깁시다. 비용 처리하고 35만원만 남기기 위해서 자산 40만원을 줄여줍시다. 두 가지 결과는 뭐예요? 결국 결과는 기말 자산이 35만원으로 되게 하는 거죠. 35만원으로 되게 만들어준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 다시 한번 뚫어져라 볼게요.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해 75만원 현금 지급하였으며 단기 초에 소모품 재고를 보유하고 있진 않았다. 기초 재고는 0이다. 근데 로이즈는 소유하고 있는 재고액은 이랬죠. 뭐예요? 소유하고 있는 기말 자산의 금액은 물어봤죠. 소유하고 있는 기말 재고 자산의 금액은 이라고 물어봤죠. 그리고 밑에 결산분계 볼게요. 소모품, 자산을 살려줬네? 그럼 기중에 다 비용 처리했구나 모르고. 아, 자산을 살려주고 있잖아요. 소모품. 보세요.
차변에 자산을 살리고 있죠. 아, 그럼 기중에 비용 처리했겠구나. 자산 살아있는 거 35만 원 이게 답이네. 오케이. 그렇게 해서 35만 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플로우를. 요 정도는 그래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요 정도. 오케이. 결산에 대해서. 이거보다 어렵게는 안 나옵니다. 자, 7번 문제 갈게요. 7번 문제. 여러분들의 이제 해마가 아니지. 전두엽을 이렇게 좀 활성화시키세요. 여기서부터는 좀 전두엽이 필요합니다. 가끔 대뇌 피질도 좀 아파요. 자, 7번. 수정 붕괴 전에 당기 순이익은 20만 원이었다. 자, 이 문제. 뭐부터 물어보는지를 문제부터 볼게요. 이를 수정 붕괴하여 결산을 하였다면 당기 순이익은 얼마가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당기 순이익은 이라고 물어본 문제죠. 07번 뭐를 물어본 거예요? 정확한 순이익을 물어봤어요. 순이익. 자, 질문 드릴게요. 순이익은 뭐예요? 순이익은요, 간단하게 말하면 수익에서 비용 뺀 거예요. 비용. 그리고요, 수익에서 비용 뺀 거고요. 그게 순이익입니다. 순이익. 근데요, 이거 정확한 순이익은요, 뭔가 수정이 필요한 거죠. 이 중간에. 정확한 순이익은요, 뭔가 잘못된 순이익에서 순이익에서 거기 순이익이 아마 20만 원이라고 써 있을걸요. 당기 순이익 보고된 게 20만 원에서 수익 처리해야 됐는데 수익 처리 안 한 것은 더해 주시고, 자, 제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수익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수익인 것은 더해 주시고, 비용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비용인 것은 빼 주시면 되겠죠? 그 작업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하나씩 볼게요. 수익인데 수익으로 안 넣은 거는 더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밑에 줄부터 봅니다. 당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보이세요? 선수 수익이 15만 원. 자, 잘 보세요. 선수 수익은요, 수익일까요? 아닐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개념이 필요합니다. 이거 그냥 무턱대고 풀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원가에서도.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이거 좀 필기해 주세요. 이건 필기하셔야 돼요. 그냥 문제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발생과 이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발생과 이연. 자, 볼게요. 발생과 이연. 이연이라는 것부터 생각해 봅시다. 우리요, 자, 올해 내가 15만 원짜리 차를 사기 위해서요, 차를 팔기 위해서요, 미리 계약금으로 15만 원 받았어요. 5만 원 받았다고 합시다. 미리 받은 거 수익일까요? 아니죠. 나중에 수익이죠. 그래서 이연은요, 미래에 발생할 것을 미리 그냥 임시적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수자가 붙는 게 있어요. 선수 수익이라고 할게요. 그냥 선수 수익. 그러면 선수 수익은요, 미리 받은 돈이라고 옆에다 쓸게요. 미리 받은 돈이고요. 얘는요, 수익이 아닙니다. 수익이 아니고요. 미리 받았으니까 뭐예요? 부채입니다. 부채예요. 나중에 뭔가 해줘야 돼요. 의무. 부채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아니고 부채입니다. 미리 받으면 뭐라고요? 수익이 아니고 부채예요. 나중에 뭔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선급자가 붙는 게 있습니다. 선급자가요. 선급. 미리 준 거죠. 그리고 선급 비용이라고 할게요. 질문 드릴게요. 미리 준 거는요. 미리 준 돈은요. 미리 준 돈은 비용이 아니겠죠? 당연히 비용이 아닙니다. 비용이 아니고 이거는 자산입니다. 미리 줬으면요, 나중에 뭔가 받을 효익이 기대되는 거예요. 미리 줬잖아요. 나중에 뭔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겠죠. 자산입니다. 자, 이거부터 잡고 가셔야 돼요. 이거 어려워해요, 생각보다. 이연은 뭐라고요? 지금 당장의 수익과 비용이 아니지만 나중을 위해서 뭔가 일어난 부채와 자산이다. 오케이. 이연이 뭐라고요? 밀어버렸다고요. 나중으로. 나중에 수익과 비용으로. 오케이. 그리고 이연과 발생이 있습니다. 발생은요, 현금 유출입이 없어도 현금이 오고 가지 않아도 수익 비용인 거. 수익 비용인 거.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어렵게 막 이해하시지 마세요. 발생은 현금이 오고 가지 않아도 수익 비용인 거예요. 그러면 아주 가장 발생에서 대표적인 것은 미지급입니다. 미수자가 붙는 거.
아직 못 받은 거죠. 미수 수익입니다. 수익. 아직 못 받은 수익이죠. 아직 못 받은 거. 좀 원초적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아직 못 받았다는 말은 이거는 나중에 받을 거죠? 맞죠? 지금 당장 수익으로 인식하셔야 돼요. 당장의 수익입니다. 당장의 수익입니다. 아직 못 받았지만 미래에 받을 거잖아요, 돈은. 근데 지금 당장 발생한 거죠? 당장의 수익입니다. 미지급이 있습니다. 미지급 비용이 있어요. 아직 지출은 안 했어요. 근데 당장에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오케이? 이거는 현금은 나중에 주지만 지금의 수익 비용입니다. 그래서 미지급 비용은 아직 못 준 거. 그리고 이건 당장 비용 처리하셔야 돼요. 당장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 논리로 푸시면 돼요. 지금 문제를. 자, 접근해 봅시다. 여기 갈게요. 다시. 계산할 때 선수 수익이 15,000원 있었다. 선수 수익은요, 당장의 수익이라고 했어요? 아니죠. 선수잖아요. 미리 받은 거. 수익은 아니고 부채죠? 수익이 아니니까 빼주세요. 여기에 수익을 왜 잡아놨니? 20만원에. 그래서 빼주세요. 15,000원. 수익이 아니니까 빼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넘어갑니다. 선급 비용이 포함되었고, 선급 비용이 아니잖아요. 왜 비용 잡았어, 여기에. 맞죠? 비용을 취소하려면 더해 주시면 됩니다. 12,000원 더해 주세요. 비용 취소하려면 더해 주시면 돼요. 뺐던 걸 다시 더하면 취소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미지급 비용. 자, 미지급 비용은 뭐예요? 미지급 비용. 비용인데 비용 안 잡았겠죠, 여기서? 비용 처리해 주십시다. 2만원 비용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미수 수익 7,000원. 수익 잡아야 되는데 수익 안 잡은 거죠? 오케이. 그래서 7,000원 더해 주시고 하면 여기에 답이 나올 겁니다. 184000. 자, 이거 좀 이해해 보셔야 돼요. 오케이,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 문제가 이렇게 좀 단순해요. 우리 시험도 단순하게 나올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8번 문제는 상식 문제고요. 뒤에 해설은 그냥 각자 보세요. 이 정도 플로우는 그냥 눈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9번 문제 갑니다. 9번 문제. 9번 문제에다가 써놓으세요. 회계 원리 문제구나. 회계 원리 문제. 써놓으세요. 9번 문제. 회계 원리 문제. 쉽습니다, 이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문제부터 갈게요. 문제부터. 뭘 물어봤나요? 재무상태표의 자본합계 2011년 말. 그러면 자본합계를 물어봤으면 자산 빼기 부채다라고 머릿속에 띄우셔야 돼요. 뭐를 물어봤어요? 자본합계는 자산 빼기 부채다. 근데요, 자산 빼기 부채로 접근하는 문제 유형이 있고요. 반대로 기초 자본에서 뭔가 가감해가지고 기말 자본을 바로 치고 들어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유형인지 위에서 한번 판단해 봅시다. 기말 자본을 구하시오. 한번 볼게요. 자, 주 로이즈의 2010년 말 현재 재무상태표의 납입 자본과 자본 잉여 자금, 잉여 자본은 얼마예요? 20만원과 10만원이며, 거기까지 끊어봅시다. 2010년 말이죠? 2011년 초라고도 써놓으세요. 기초죠? 2011년 기초 자본이 주어졌네요. 기초 자본은 얼마예요? 20만원과 10만원 합쳐서 30만원이죠? 그래서 기초 자본은 30만원이다. 이 플로우대로 푸셔야 돼요. 오케이? 기초 자본이 주어졌고, 그러면 여기에 가감해서 기말 자본을 구하는 문제구나. 라고까지 파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로이즈의 2011년도 당기순이익은 얼마예요? 5만원. 그러면 자본의 증가 요소예요? 감소 요소예요? 증가입니다. 네, 순이익은 증가예요. 그래서 플러스 5만원 해주시면 되며, 플러스 5만원. 그리고 배당금은 2만원. 배당은 감소예요? 증가예요? 감소입니다. 배당의 붕괴는요, 차변의 이익잉여금 떨면서 현금 나가요. 그러면 순자산이 감소합니다. 자산 감소. 그래서 마이너스 배당. 배당 얼마 줬어요? 2만원. 제가 이따 문제 바꿀 거예요, 이거. 선언하고 이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거기에 밑줄 치세요.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리고 주식 배당으로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 답이 달라집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문제도 만들려다 말았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밑에 현금으로 뭘 조달했어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10만원 조달했다. 추가로 발행해서 현금을 조달했다가 다른 말로 뭐예요? 유상증자.
써놓으세요. 유상증자. 유상으로 증자, 자본을 증가시켰구나. 현금 받아서 얼마? 10만원. 그러면 10만원이 자본금 증가 요소죠. 요거 다 가감하시면 얼마예요? 43만원. 맞나요? 아, 배당을 빼야지. 43만원이죠. 자, 질문 드릴게요. 이 배당이 주식 배당인 경우에 여러분들 요거 처리 어떻게 하는지 연구하세요. 주식 배당인 경우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거 현금 배당일 땐 빼요. 주식 배당일 땐 순자산, 이 자본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없어요? 되게 잘하시네. 웬일이야. 다 속았는데. 일단 여기는 되게 수준이 높아요. 이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다 솔로셔서 이게 의지가 있습니다. 자, 주식 배당인 경우에는요, 순자산의 증감이 없다. 나중에 자본 파트에서 다시 다룰 거예요. 거기다가 체크해 놓으세요. 문제 바꿀 수 있다고. 주식 배당인 경우에는, 자, 붕괴까지 끊어 드릴게요. 주식 배당이면 주식 배당은, 자, 배당을 주식으로 줬다는 건요, 배당 가능 이익인 이익잉여금, 리테인드 어닝을 2만원을 빼주시고, 주식으로 주면 뭐가 늘어요? 다시 자본금이 늘어나죠? 이익잉여금 줄고 자본금이 늘기 때문에 자본은 불변. 오케이? 자본금이 2만원 늘어납니다. 결국 자본이 줄고 자본이 늘었으니 똔똔이구나. 0. 오케이? 주식 배당입니다. 또 바꿀 거예요, 문제. 질문 들어갑니다. 무상증자를 하였다. 2만원. 어떻게 처리할래요? 무상증자. 자, 증가해요? 증가? 안 해. 무상증자도 주식 배당과 똑같습니다. 무상증자는요, 이익잉여금이 줄지 않고 자본에 있던 게 뭐가 줄어요? 오, 그렇지. 주발초, 주식 발행, 초과금 같은 것들이 줄어듭니다. 그 자본잉여금이라고 할게요. 자잉. 그래서 무상증자라고 써놓으시고 그것도 똑같이 2만원 줄고 자본금 2만원이 늘기 때문에 이것도 자본에, 총자본엔 영향이 없어요. 순자산엔 영향이 없음. 오케이? 자본에 영향이 없다고요. 자, 좋습니다. 그 정도만 해주세요. 나중에 자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거니까. 넘어갑시다.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눈 감고도 푸셔야 돼요. 눈 감고. 아이고, 눈 감고는 안 되죠. 한쪽 눈 뜨고. 자, 한번 해봅시다. 진짜 한쪽 눈만 뜨시면 안 되지. 자, 한번 볼게요. 주 로이즈의 자본은 기초에는 얼마예요? 100억이고 기말에는 150억이다. 자, 재무상태표 그려보시면 초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은 100억과 150억이 있어요. 얼마 증가했나요? 50억이 증가했어요. 50억. 50억의 증가 내역은 다 순이익일까요? 아닙니다. 순이익이 아니고. 이거 한번 볼게요. 10억은 유상증자네요. 그래서 유증 10억, 10억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배당이 3억 있네요. 맞죠? 배당이 마이너스 3억이 있었고, 그러면 나머지는 뭘까요? 순이익이에요, 일반적으로. 오케이? 이게 자본이 증가하면은요, 그거의 항목은 유상증자가 증가 요소 일부분이죠. 감소 요소 배당이죠. 나머지 떨거지는 순이익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오케이, 뭐라고요? 순이익 때문에 자본이 증가했다고요. 나머지는. 그래서 아까 그 문장 다시 떠올리세요. 자본이 증가하는 거는요, 수익의 정의에 부합하죠. 근데 자본주에 의한 출연과 배당은 제외한 거가 순이익입니다. 수익 비용이에요. 뭐라고요? 자본주에 의한 출연이 뭐예요? 출연. 내가 자본을 돈 넣어서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출연. 그게 유상증자의 다른 말입니다. 출연. 그리고 배당은 제외한다. 아까 돼 있었죠? 그 문장. 그게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43억인가요? 답이 43억이에요. 넘어갑시다. 11번 문제입니다. 다인상사는 현금주의에 따라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고 있으며 나쁜 사람들이에요. 현금주의로 하네요. 기업회계 기준 위배. 근데 일반적으로요, 기장업체들 저희도 이제 맡아서 하잖아요. 자, 내일 여직원 면접도 봅니다. 제가 압박 면접 가서 저 여기서 강의해야 돼서 면접은 못 봐요. 사실 원격으로 볼 수도 없고. 왜 그렇게 보시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장업체를 맡으면 대부분이 현금주의로 처리해요. 왜냐하면 세법은 현금주의에 따라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현금주의로 처리하는 기업이 많아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현금주의에 따라서 계산하고
기업회계 기준 위배 답 없음. 이의제기해야지. 안 돼요. 오케이?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자, 볼게요. 당기순이익을 계산하고 있으며 2010 회계연도의 이익을 얼마로 보고했어요? 5만 원으로 보고했으며 이익이 되게 많이 난 기업이네. 5만 원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그러면 현금 주의에 따른 이익이 얼마라고요? 현금 주의 순이익은 5만 원이고요. 자, 계속 읽어 나갈게요. 2010년도 말은 전기 말에 비해서 외상매입금 증가, 미지급 비용 감소, 외상매출금 증가, 선수금 증가 밝혀졌고 감가상각비 얼마고 당기순이익은 이랬죠. 모르겠어요, 선생님. 선생님 모르겠어요. 자, 그러다 이제 시험장 나오면 안 돼요. 봅시다. 그럼 발생주의 순이익으로 바꿔줘야 되는 문제예요. 발생주의 순이익. 우리 일반적으로요. 기업회계 기준은 국제회계 기준은 발생주의죠. 그러면 자 떠올려 볼게요. 현금 흐름표라는 파트를 우리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 강의로 열어드렸으니까 봤을 거예요. 현금주의, 우리 발생주의에서 현금주의로 가는 논리는 배운 바가 있어요? 그걸 떠올리셔서 이걸 역으로 푸셔야 돼요. 뭐라고요? 발생주의에서 현금주의로 가는 논리가 있었다고요. 그럼 한번 복습해 봅시다. 복습. 자, 기억이 나실 거예요. 혹시 기억 안 하시면 거기다 써놓으세요. 현금 흐름표 다시 복습. 자, 볼게요. 일단 현금주의, 발생주의에서 발생주의 순이익에서요. 어떤 걸 가산하고 어떤 걸 빼면은요. 현금 흐름이 나와요. 현금주의가 나온다고요. 현금 흐름이 나온다고요. 현금주의가 나와요. 그러면 복습해 봅시다. 발생주의에서요. 자산의 증가는 현금의 감소입니다. 왜냐면요. 자산이 증가한다는 건요. 현금으로 돈 주고 샀다는 소리예요. 현금이 나가는 거예요. 자산 증가는 현금 유출이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자산 증가는 현금 유출이니까 자산 증가는 빼주세요. 자산 증가는 마이너스예요. 오케이? 그러면 반대로 부채가 증가하면요. 빚져서 돈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부채가 증가하면 현금 흐름은 들어와요. 오케이? 빚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채가 증가하면 이건 꼭 적고서 외워놓으세요. 부채가 증가하면 또 현금 흐름은 증가합니다. 발생주의에서는요. 그리고 또 뭘 조정했어요? 손익계산서에서는 현금 유출입이 없는 수익은 빼줘요. 현금 유입이 없는 수입은 빼줘요. 수익은. 왜요? 자, 보세요. 여기에 수익으로 잡았던 건데 현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현금 유입이 없는 건 빼줘야지 현금이 정확하게 계산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현금, 밑에다 적어야 돼요. 미안해요.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은 빼주세요. 그리고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은 더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현금 흐름이 나옵니다. 그러면요, 지금 현금 흐름에 의한 순이익 주어졌죠? 역으로 치고 가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이 문제 풀 때. 잘 볼게요. 그러면 자, 반대로 갑니다. 그러면 이걸 지울게요. 저 로직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현금주의, 현금에서 발생주의 순이익으로, 발생 순이익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제 읽고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같이. 현금주의에 따라 당기순이익은 얼마로 보고했어요? 이익을 5만원. 여기다 쓰세요. 현금 흐름이 5만원이구나. 자, 됐죠? 첫 번째, 현금 흐름이 뭐라고요? 5만원. 그리고 읽어봅시다. 2010년도 말은 전기 말에 비해 외상 매입금 증가. 외상 매입금은 뭐예요? 자산 증가. 뭐예요? 자산 감소죠? 미안해요. 부채. 절 죽여주세요. 제가 오늘 크리스마스라 하나님한테 지금 벌 받고 있어요. 자, 외상 매입금은 부채의 증가입니다. 오케이? 부채. 그래서 첫 번째, 부채의 증가. 부채 증가니까 플러스죠? 얼마 플러스? 10,000원이 플러스죠? 10,000원. 부채가 증가하니까 플러스. 그리고 넘어갈게요. 미지급 비용은 뭐예요? 미지급 비용?
부채예요, 자산이에요? 부채죠? 부채죠? 그래서 미지급이라고 쓸게요. 미지급. 이것도 부채죠? 부채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했죠? 그래서 2만원 마이너스 쳐주시면 돼요. 2만원 마이너스. 그리고 또 넘어갈게요.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죠? 자산의 증가는 현금 유출. 맞죠?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면 현금은 유출된다. 얼마? 15,000원. 제 집중력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벌 받고 있잖아요, 지금. 나보고 그 목사님 형이 한 명 있는데 회개하라고 막 그랬어요. 오늘 강의한다고 했더니 회개하러 간다고 그랬더니 전화기 끊었어요. 되게 나쁜 사람이죠. 자, 자산 증가는 자, 현금 증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선수금 증가. 선수금 미리 받은 돈 부채죠? 부채잖아요. 선수금 미리 받은 거. 그래서 선수금 부채 증가. 이거 증가죠? 얼마? 4,000원 플러스.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뭐예요? 감가상각비?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니까 다시 더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현금 흐름표 다시 복습하셔야 돼요. 이거 하시려면. 그래서 감가비 더해주세요. 감가상각비. 이거 현금 유출이 없는데 비용으로 뺐으니까 다시 더해주는 거예요. 얼마? 5,000원 더해주시면 이거 역으로 계산하시면 발생주의 순이익이 나옵니다. 결국 현금 흐름표라는 챕터 그 문제예요. 이게 이상한 탈을 썼죠. 근데 자, 그래서 이거 복습을 하셔야 돼요. 꼭 가셔서.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앞 챕터에서 현금 흐름표 문제가요. 하지만 현금 흐름표를 아시면 쉽게 풀잖아요. 자, 마지막 12번 요거 하고서 쉴게요. 다음 중 발생주의 회계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죠. 1번 기말 현금 나왔네요. 현금주의. 현금의 실제 잔액과 장부장 잔액의 차이를 조정함. 옆에다 써놓으세요. 현금주의라고 써놓으시고 은행 계정 조정이라고 해놓으세요. 현금주의예요. 이거 현금 흐름을 추적하는 거잖아요. 정확한 현금과 잘못된 거랑. 2번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개성함. 대손 충당금 옆에다가 추정 써놓으세요. 추정. 그리고요, 이거는 발생주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대손 충당금. 3번 상품의 인도 시점에서 매출 인식 추정. 그러면 추정이잖아요. 인도 시점에. 이거 현금주의로 한번 바꿔보세요. 현금주의로. 답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현금주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현금을 수령한 시점에 인식, 매출 인식. 그러면 현금주의입니다. 인도 시점의 인식, 발생주의예요.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이따 수익 파트에서 좀 더 정확하게 할게요. 자,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 충당금에다가 동그라미. 오늘 삑사리도 나고 충당금에다가 동그라미 추정입니다. 이것도 발생주의예요. 자, 이제 정확하게 아시겠죠? 현금자 나오면 다 현금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마무리 짓고 다음 챕터 넘어갈게요.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